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미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6강 19세기 근대미술까지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 논술형 평가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자, 서양미술사 마지막 시간 6강 근대미술에서는 고낭자사 인신우 7글자를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고낭자사 인신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17세기 바로크 미술과 18세기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고전주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감정에 호소하고 불규칙적이고 격정적인 남성적 경향의 대서사의 어떤 그런 미술 경향을 보이는 게 바로 바로크 미술이라고 배웠었죠. 바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크. 자, 그 다음에 로코코 미술은 우리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귀족 취향의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섬세한 그런 여성적 취향의 미술이었다. 그런 것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19세기 근대미술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왜 생겼으며, 그리고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그 후에 인상주의는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들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형성평가까지 하는 게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미술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면 우리 프랑스 시민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후에 그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이 출현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사상이 태동하게 됐다,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나 왕권을 위한 미술에서 벗어나 개성과 자의식을 강조했다. 뭐 1번과 2번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사회적 배경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권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과학, 철학 등 다양한 지식들이 미술과 결합하면서 이제 순수 미술로서의 어떤 미술이 진짜로 이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시민혁명 이전에는 미술이라는 거는 권력자와 종교적인 것을 그려야만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계급사회로부터 벗어났다.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그런 사상과 혁명에 의해서 이제 사상이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압되어 있었고, 항상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릴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19세기 미술의 사회적 배경, 왜 이런 미술이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게 알아야 되는 사회적인 지식입니다. 자, 19세기 미술의 흐름도 선생님이 아까 고낭자사, 인신후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9세기 초반에는 이제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로 진행이 됐다가 이제는 그 19세기 후반에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 하나씩 한번 보시고 세장, 고갱, 고흐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화가 고흐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고전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8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동경했던 고대 문화 발굴 사업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이상미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로코코 미술에 반발하면서 등장을 했다. 로코코 미술이 어땠어요? 굉장히 귀족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장식적이고 막 명품, 막 이런 화려한 치장 이런 거 향락적이고 사치스러운 이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주제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고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로코코 미술이 18세기 로코코 미술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18세기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동경했던 그런 그 당시 지식인들은 무조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문화를 발굴하면서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게 바로 고전주의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안정된 구도, 르네상스 미술의 어떤 특징과 비슷하죠. 안정된 구도, 그 피라미드 삼각형 같은 안정된 구도, 그리고 단정한 윤곽선, 명확한 형태미. 특징으로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역사적이고 교훈적인 주제를 그리게 됐습니다. 작가로는 다비드와 앵그르가 있습니다. 자,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일화를 이제 상상을 바탕으로 이제 그 그림으로 구현해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독이 든 성배를 들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독배를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을 그린 작품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 그 당시에 그 무너져 내렸던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주는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많이 그리게 됩니다. 교훈이라는 건 어떤 그 무지몽매한 일반 시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서도 그림이 사용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비드는 또 나폴레옹 황제가 굉장히 총애했던 그 화가였기 때문에, 궁정화가였기 때문에 이런 나폴레옹을 이상화하고 미화시킨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굉장히 좀 볼품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위대한 장군이자 통수권자, 군 통수권자의 이런 모습을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말이 역동적으로 돼 있죠. 자,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형태가 완벽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그림을 그렸던 작품입니다. 다비드가 그린 마라의 죽음. 이 마라라는 인물은 어떤 그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그 반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장면을 이제 작품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자, 낭만주의도 한번 이제 볼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9세기 미술에 등장했던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차가운 형식주의에 반발을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전주의는 그 이전 시대였던 18세기 로코코 미술에 반발하면서 등장을 했다 그랬죠? 근데 고전주의에 반발하면서 등장했던 게 낭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낭만이라는 말은 보통 감정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낭만이란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중시했다. 격정적이고 동적인 화면과 강렬한 색채, 이국적인 주제를 그렸다. 그러니까 고전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세했던 사람들은 고전주의 화가들이었어요. 고전주의 아카데미즘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성역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발하는 미술 유파가 바로 낭만주의 미술 유파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중시했었다. 굉장히 격정적이다. 그리고 동적인 화면, 역동적인 화면, 그리고 강렬한 색채. 색채를 중시했습니다. 고전주의는 색채보다는 형태를 중요시했어요. 소묘 같은 느낌이 많았죠. 자, 그럼 이제 들라크루아와 제리코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들라크루아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들라크루아는 자기의 자화상도 이 그림 안에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민중을 이끄는 그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이제 상상을 통해서 자유의 여신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 여자 여신을 이렇게 앞장세워서 지금 개혁과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또 다른 화가 제리코의 메디스의 뗏목입니다. 굉장히 고전주의 그림들은 어땠어요? 이렇게 일자로 다 서 있거나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이 낭만주의 화가들은 막 이렇게 막 대각선이고 사선이고 막 엉클어져 있고 섞여 있고 이런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 그럼 고전주의 작품과 낭만주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막 정신 없으면 낭만주의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갈하게 잘 갖춰져 있고 잘 서 있고 사람들이 수직으로 잘 서 있고 수직 수평 구도를 잘 이루고 있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고대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내용과 교훈을 잘 그렸으면 그것은 고전주의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주의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등장했던 게 자연주의인데 사회적 배경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공장에서 어떤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이 싸지게 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19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이런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을 자연주의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대립하고 싸웠던 그런 중앙화단, 누가 더 우세하냐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런 화단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면서 시골로 내려가서 서정적인 농촌 풍경을 그렸던 화가들을 자연주의 유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야외에서 자연의 빛과 대기를 표현한 사람들, 그리고 작가로는 밀렉, 호로, 컨스타블, 터너가 있습니다. 자, 컨스타블이 그린 건초마차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죠. 빛과 대기를 아주 아름답게 시골 풍경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화가가 바로 컨스터블이라는 화가였습니다. 자, 터너라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작품들도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이제 후에 19세기 후반에 인상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바닷가에 석양이 지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이 대기가 순간순간 변해가는 모습을 포착해서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형태가 약간 뭉개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건초마차라는 거는 형태가 하나하나 그 순간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나뭇잎 한 잎까지 다 그리려고 했었다면 이 터너가 그린 작품은 그런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색감이라든지 이런 대기의 변화 같은 것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나중에 인상주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이삭죽기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시골에서 이렇게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 말고도 또 만종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은 굉장히 그 감사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아기가 죽어서 이 아기를 이 땅에 묻고 나서 슬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가난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삶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 성당이 있지만 어떤 이런 그 일반 서민들의 아픔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실주의 화가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고 요즘에는 자연주의보다는 사실주의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연주의와 사실주의가 거의 요즘은 혼동돼서 같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만종. 자, 이제 네 번째로 알아볼 작품은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 사실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빈민의 등장과 빈부격차의 확대, 낭만주의의 환상적이고 고전주의 이상미를 거부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소수고 귀족들은 여전히 잘 살고 권력자들은 여전히 그 그림의 주제로서 등장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반대였던 그 빈민들 우리 부자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 화가들은
부자들만 그림을 그리었단 말이에요. 부자들, 그리고 권력자, 교회, 신화, 성경, 이런 이상적이고 현실이 없는 상상과 어떤 이런 것들만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리지 않고 거부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실주의 화가들입니다. 자, 특징으로는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주제, 이런 것들을 강요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려야만 화가들이 돈을 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 시대에는. 그렇지만 19세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쇠퇴하고 약화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현실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얼리즘.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어,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상가이면서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쿠르베와 도미라는 화가가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여러분들 나이와 비슷한 그 어린 소년이 무거운 노동을 그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 쿠르베가 그린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 이 사람이 지금 쿠르베라는 화가예요. 자기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그 화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있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가의 지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화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권력자들의 그 종의 역할이 아니라, 종속적인 역할이 아니라, 화가들은 이제 사회를 고발하고 그리고 사상을 전파하는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로서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당시의 사회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쿠르베는 지금 이런 뭐 누드라든지 신하라든지 권력자들, 이런 귀족들을 뒤로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빈민들, 가난하고 못 살고 이렇게 있는 또 다른 세계의 현실. 그 이전의 화가들은 그 아무도 이런 누추하고 천민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쿠르베는 이런 빈민들마저도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도미에가 그린 3등 열차예요. 쿠르베와 또 다른 화가였던 도미에는 3등 열차, 1등, 2등, 3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뭐 비행기를 타면 뭐 1등석이 있고 또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좌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1등석은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쾌적한 장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기차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에 쪄들어 있는 빈민들의 이런 모습, 복잡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근데 1등 열차는 어때요? 1등 열차는 그 굉장히 쾌적한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신문도 읽고 있고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기도 하는 그 당시의 모습들이 지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도메이라는 화가는 풍자 만화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가는 어떤 그런 귀족들, 또 그런 문서를 찍어내고 있는 것들을 막 아첨하는 아충꾼들, 여기서 막 음식 같은 거 떨어질까 이런 거 받아먹는 아청꾼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었죠. 꼭 마치 시사 만화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도미에는 이런 어떤 민중들의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평등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어떤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자연주의는 따뜻한 시선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대기와 자연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연주의 화가들이었다면, 사실주의 화가들은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항상 외면되고 소외됐었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실주의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상주의 미술을 한번 봅시다. 자, 인상주의는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권력에서 벗어난 이제 순수 감상 목적의 미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그 화가가 되는 사람들을 순수 미술을 한다 그래요.
순수 미술이라는 건 상업 미술과 반대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순수 미술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어떤 학문으로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을 순수 미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라는 말이 이 당시에 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상업미술이라는 건 뭐예요? 상업미술이라는 건 디자이너라든지 뭐 건축가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상업미술가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순수미술가들은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그리는 사람들을 순수미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수 미술과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회화과, 조속과, 조각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업 미술이라고 하면은 디자인과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상업 디자인이라든지 공업 디자인, 뭐 패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상업적인 미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과학의 발달이 있었다. 그 당시는 이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진기도 발명이 됩니다. 사진기가 발명이 되니까 화가들이 더 이상 이제 자, 종소리가 좀 길죠? 2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화가들은 이제 일을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기가 찍을 수 없는, 그릴 수 없는, 사진기는 기계잖아요. 그냥 순간의 모습을 포착하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19세기 이전의 화가들도 마찬가지로 사진기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의 모습을 그냥 찰나의 순간을 남기고자 했던 사진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진기가 발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화가들이 재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재현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걸 재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순수 미술로 나아가게 된 게 바로 인상주의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색채학과 광학의 발달, 빛을 분석했다. 그리고 튜브 물감이 처음으로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튜브 물감이 발명이 됐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이에요, 미술가들에게. 왜냐하면 미술가들은 항상 이런 골방,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풍경을 보고 와서 기억해가지고 스케치한 것을 상상으로, 아, 사과는 무슨 색이지?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고정관념된 색. 나뭇잎색은 무슨 색이요? 초록색이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관찰했지만 그게 내가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색깔이 생생하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튜브 물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생한 그 색채를 그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학과 광학의 발달, 그래서 빛을 분석을 하게 됐다. 그리고 미술사적인 배경, 아까 영국의 화가였던 터너, 자연주의 화가였다 그랬죠. 그래서 낭만적인 풍경화를 그렸고 야외의 빛과 대기를 표현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일본 채색 목파나가 뭐 도자기의 포장지로서 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많이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쌌던 그 포장지에 일본 채색 목판화로 했던 그런 것들이 서양 미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평면적인 화면, 강렬한 원색, 과감한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미술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을 그렸었고 추구해 왔었는데 동양에서 이런 평면적인 그림들이 강렬한 색깔, 이런 것들은 서양 미술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금기시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인상주의 미술 한번 필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상주의도 마찬가지. 자, 인상주의라는 거는 대상의 고유색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실제 그리다 보니까 실제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빛과 대기의 변화의 순간 인상의 색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시했어요. 고전주의 화가들은 어땠어요? 고전주의 화가들은 색채보다는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소묘력을, 굉장히 형태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은 형태보다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색깔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찰나에 변하는 그 색깔을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색채를 더욱 중시했다. 평범한 일상적인 현실. 그 이전의 화가들은 어땠어요? 역사적인 사건, 뭐 낭만주의 화가들도 그렇고 고전주의 화가들도 그렇고 아주 막 역사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막 교훈적이고 성경 내용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했던 어떤 전달자로서의 화가였다면, 이제는 어떤 평범한 일상과 장식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 마련되게 된 거죠. 자, 대표적인 화가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이 있습니다.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작품을 이제 처음 전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작품이냐? 그 당시에 그림을 어떤 그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을 정식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그 전시회에 출품할 수가 있었는데, 이 모네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출품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엄청 비웃음을 받았어요. 야,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이것도 그림 발로 그렸냐? 막 이런 식으로 조롱과 비판을 당했었던 그림이지만, 지금은 인상주의의 선구자적인 작품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형태의 묘사를 하다 보면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정말 사진처럼 그리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몇 시간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인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형태가 많이 무너지고, 형태보다는 그 당시 내가 받았던 그 보이는 그 색감에 몰두했었던 화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풍경화, 인상주의 풍경화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이쪽이 지금 고전주의 풍경화입니다. 하나하나 다 정성껏 그림을 그렸다는 사진 같은 느낌이 드는 고전주의 풍경화와, 그리고 영국의 터너가 그린 작품이 인상주의에 영향을 주게 됐다 그랬죠. 빛과 대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그리려고 했던 작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모네는 같은 그 루앙 대성당이라는 어떤 그 건축물을 그리는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아침에 갔을 때의 모습, 점심에 갔을 때, 저녁에 갔을 때, 노을이 졌을 때, 비가 왔을 때 색깔이 다 다르구나. 빛과 대기에 의해서 색감이 달라진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연작을 그리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사과 그리려고 그러면 항상 빨간색으로 그리잖아. 사과는 고정된 색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사과는 빨간색, 나뭇잎은 나뭇잎색, 뭐 초록색, 나무는 갈색,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당시에 보이는 색, 진짜 관찰해라. 실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사과도 자세히 보면 빨간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과를 먹으면서 한번 사과색을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사과에는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별의별 색이 다 있어요. 붉은색이 주로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정된 색깔, 살색이라는 게 있어요. 살색이라는 게 있어서 살색으로 그려야지 사람답게 배웠고 머리색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모네가 그린 작품 보시면 살에 막 붉은색도 있고 막 뭐야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면 되게 그 당시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던 화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부그로라는 화가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누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죠. 인상주의 화가들이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깼다라는 거,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고정적인 뭐 형태력이라든지 그림적인 실력은 훨씬 높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화가와 인상주의 화가의 두 개,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게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또 국립화가였던 앵그르라는 화가가 그렸고, 인상주의 화가가 그린 작품. 그래서 사진 같은 모습과, 그리고 사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화가들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얼굴을 아예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림적인 색채라든지 굉장히 아름답죠, 그림이. 이런 그림은 어떤 그냥 역사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이런 그림이 훨씬 더 그 색감이라든지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큰 흡입력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이거는 기계적인, 사람이 사진기 역할을 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뜻한 감성이라든지 객관적인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주의 다음에 등장한 미술이 바로 이제 신인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인상주의는 색채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 병치호나 가산호나 감산호나 여러분들 뭐 이런 그 세계 혼합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복원하고자 했어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미술에 접근했던, 그래서 과학이 미술에 도입된 최초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상주의의 색채 이론, 너무 형태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인상주의로 나가서 어떻게 그림이 전개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당시에 뭐 가시광선이라든지 자외선 뭐 이런 광학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하고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색채학 같은 이론들이 완성되게 돼요. 그래서 먼셀의 뭐 20색상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뭐 빨다, 주귤, 노노, 연풀, 녹초, 청바파, 감남, 남보, 불자연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죠? 중학교 때. 자, 그리고 우리 빨강, 파랑, 녹색 가산혼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빛의 혼합이라 그래요. 색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빛은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돼요? 환해진다. 물감, 감산호나 가는 더할 가자고 감은 뺄 감자예요. 그래서 가감한다 그럴 때 더하거나 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산혼합은 더할수록 색이 밝아지고 감산혼합은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진다. 우리 대표적으로 물감이 그래요. 물감은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운 색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중간혼합은 뭐예요? 병치혼합이라고 해서 색 점을 찍는 거예요. 노란색 점, 빨간색 점을 찍으면 멀리서 봤을 때 주황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 이건 뭐예요? 회전혼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팽이를 빠르게 돌렸을 때 이게 주황색으로 섞여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망막상과 뇌의 오류와 착각으로 인해서 섞여 보이는 걸 중간혼합이라고 그럽니다. 자, 중간혼합 중요합니다. 중간혼합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간혼합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병촌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작은 점을 다 찍은 거예요. 이 작품이 우리 칠판만큼 엄청 큰 작품인데 한 명 한 명 이게 다 점을 수백 번, 수만 번 점을 찍어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색을 섞어서 그렸잖아요. 그 이전에 화가들은 물감을 섞어서 그렸는데 그렇게 하면 색이 감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색을 가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색을 섞지 않고 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점을 찍어서 그렸기 때문에 점묘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완성하게 된 게 바로 신인상주의 유파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후기인상주의로 넘어가 봅시다. 후기인상주의는 사회적인 배경이 인상주의의 지나친 객관성과 그리고 또 신인상주의의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반발하면서 너무 객관적이다. 너네들은 개성이 없다. 이제 개성과 내면 표현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현대 미술을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그 2학년 올라가면 우리 현대 미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 미술 이전까지 19세기 근대 미술까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후기 인상주의 화가 3명 있어요. 세잔, 고갱, 고흐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자, 세잔의 정물 나중에 피카소에게 그 영향을 줬다 그래요. 다시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현대 미술에 넘어가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고갱이라는 화가는 굉장히 평면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중에 현대 미술에 야수파의 영향을 주게 돼요. 야수파의 대표적인 화가는 마티스, 뭐 블라멩크 뭐 이런 화가들이 있죠. 루오 이런 화가들이 있습니다. 색채를 해방시켰다 그러죠. 그리고 고흐는 여러분들이 워낙 유명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고흐는 왜 이렇게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이 화가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그림을 자신의 시각을 표현해서 개성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죠. 그 이전에 그 어떤 화가들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던 굉장히 개성이 강했던 화가였기 때문에 후기 인상주의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흐가 이제 마지막에 권총 자살로 뭐 정신병에 시달리고 뭐 정신분열증을 겪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밀밭에서 죽음을 이제 자기 스스로 자살하기 전에 그렸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음산하고 그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뭐 그런 까마귀 떼라든지 이런 어둠 같은 것들이 스산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
뭐 일반 법칙을 따위 고찰하는 걸 비교라 그래. 비교. 우리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비교를 잘해야 돼요. 뭐 이제 르네상스 미술과 바로크 미술이 어떻게 다른지, 바로크 미술과 로코코 미술 어떻게 다른지, 로코코 미술과 고전주의 미술은 어떻게 다른지, 고전주의 미술과 또 뭐예요? 낭만주의 미술은 어떻게 다른지, 고낭자사, 자연주의 미술과 사실주의 미술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비교라고 합니다. 자, 미술 유파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야수파라든지 뭐 고전파, 뭐 주의라고 돼요. 고전주의 뭐 이런 생각이나 그리는 방법과 철학이 비슷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이론 무리를 미술 유파라고 합니다. 자, 비평은 뭡니까? 비평.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논하는 걸 비평이라고 하죠. 자, 그럼 형성평가를 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는 미술 유파로 옳은 것은 어느 걸까요? 엄격하고 안정된 구도, 역사적이고 교훈적인 주제. 몇 번? 정답은 몇 번이라고? 2번? 아니죠. 2번 아닙니다. 3번? 3번도 아닌데. 자, 4번 아닙니다. 4번 아니에요. 1번이죠. 1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19세기 미술 유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만종 이삭죽기. 어떤 작품이 밀레 대표적인 화가. 그렇죠. 자연주의죠. 자연주의. 빈부격차의 확대, 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그린 쿠르베와 도미에는 어느 유파? 사실주의. 자,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중시했다. 뭐라고요? 고전주의? 아닌데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자, 아이고. 고유색을 부정하는 유파. 빛과 색채에 중점을 뒀다. 인상주의. 이 그림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논술형 평가 20점짜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서양 미술사 1강부터 6강까지 선생님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꼭 보시고 좀 양이 많으니까 밀리지 마시고 추석 때, 추석 명절 때 또 코로나 때 이동하지 못하고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시험으로서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이라든지 어떤 미술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은 항상 우리 창의성을 대표하는 교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해갔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정말 창의성이 폭발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19세기는 그 전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계의 발명이라든지 과학의 발명, 뭐 그 계급화의 붕괴라든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개성적인 그림들을 그렸었던 화가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고낭자사 인신후 이렇게 7글자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까지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